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울산시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휴가라 가지고요. 휴가 내서 네네.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한번 나와주시겠다고 얘기하셔서 앉아 계신 조원경 울산 부시장님. 네,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네, 경제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시장님 여기는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인데요. 그러면 뭐 공군 아카데미처럼 제가 아카데미 멤버가 된 겁니까? 네네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조금 뭐 다른 데서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좀 어려운 얘기 하셔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은경입니다. 최근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아니 역시 네, 오셔가지고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책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실 써놓고 뭐 누가 안 읽으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게 자식이 있는데, 그렇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 저는 마음으로 낳은 그 책이라는 자식. 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와닿네요, 책이. 네. 저도 올해 처음 했거든요. 네. 저도 첫 애기거든요, 저 책이. 그래가지고 너무 애정이 가요, 맨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막 읽기 시작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꼼꼼하게 읽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인덱싱을 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린 그리고 이제 뭐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되는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올 타이밍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한지를 저는 생각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림과 관련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역사, 기술, 그리고 뭐 제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울산시에 계시면서 했던 경험까지.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저는 이거 뭐 저기 이호석 아카데미를 몇 번 이렇게 시청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지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한번 말하는 게 굉장히 영광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박사님 박사님 아니고 부시장님, 저희 책에 보니까 서두에 니콜라 테슬라가 얘기가 나오고 교류 발전, 이거 되게 불운의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쓰실 때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표현이 니콜라 테슬라의 후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주신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충실해. 사실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사실에. 제가 그 외국에 나오는 웹페이지에서 외국어로 나오는 웹페이지에서 사실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과의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뭐 직류 교류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전지의 발명가고. 근데 저희가 이제 토마스 에디슨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좋은 이미지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게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안 좋은 면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니콜라 테슬라는 천재다.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environmentalist, 환경 친화주의자잖아요. 환경주의자. 그럼 이 사람이 왜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1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1900년대 초에도 했지만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1800년대부터. 그래서
그 19세기 때부터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값싸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친환경적인 어떤 전기를 꿈꾸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그때부터. 예. 그래서 sustainability라는 말하고 environmentalist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매료되었고요.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인드가 강해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뭐 우리 방정식을 풀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방정식을 비교해서 인생을 비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저도 조금 보면은 에디슨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네. 테슬라는 극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뭔가 하면은 테슬라라는 이제 자기장, 사실 테슬라라는 이름은 이제 자기장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라는 차가 이제 탄생했고. 그렇죠. 요즘에 테슬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없죠. 또 니콜라라는 또 수소차 회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면은 이게 그 니콜라 테슬라가 즐겨 외우고 다녔던 괴테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 밤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고 이제 선풍기에도 우리 날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풍력에도 날개가 있잖아요. 하여튼 날개가 달려 있는 무언가를 이제 해서 교류 모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교류 그 전기를 만드는 데에서 이 사람이 독서를 열심히 하고 파우스트 이런 걸 읽으면서 거기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가지고 했고, 저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교류 전기라,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류가 아니었다면 없었던 거잖아요. 교류가 그렇죠. 그만큼 중요했었던 거고. 예, 왜냐하면 이걸 멀리 보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값싸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편리함을 누리기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화석 연료를 펑펑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대가로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기후 온난화라는 지구 온난화, 예, 뭐 이런 기후 위기, 지금 뭐 엄청 살인적인 어떤 뭐 더위, 지금 또 국내도 이제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향후에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 니콜라 테슬라가 말한 지속성,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탄소 제로를 꿈꾸는 니콜라 테슬라의 후예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참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근데 1800년대에 있었던데 그때부터 벌써 환경 친화주의자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거는 저도 주변에 천재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부시장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부시장님도 천재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진짜 천재 같아요. 그죠? 진짜요? 진짜 천재 같아요. 그리고 찐 천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니콜라 테슬라의 어록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만약 내가 나의 이상 중 몇 가지를 성취할 만큼 운이 좋았다면 그것은 인류의 이름 안에 있을 것이다. 되게 멋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할 수 있으면 인류가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 걸,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만한 느낌이면서도 완전 천재야 이 사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운이 좋았다면, 사실 사람이 아무 천재라도 운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기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은 안 따라. 돈은 못 벌었잖아요. 에디슨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고. 이 사람 왜냐하면 무선
무선 송전 그 시설을 네. 이 사람이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전선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기 싫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옛날에는 그 무선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이제 전기도 무선 송전하는 그 길을 그 발전기를 네.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에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었고 이제 사실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니콜라 테슬라로부터 알 수 있었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그 마리아나 피우는 모습 같은 거 볼 때 네. 거의 테슬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시 테슬라가 다시 이렇게 그 주가가 작년에 올해는 좀 고전하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한 10배 가까이 예, 올랐어요. 10배. 그걸 보면서 사실 운이라는 것이 또 이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니콜라 테슬라도 교류 전기로 전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운은 없었죠. 돈의 운은 없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테슬라보다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보다는 에디슨을 좋아한다. 네,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네. 자기도 나는 이렇게 테슬라처럼 천재이기도 싶고 성공도 하고 싶다. 이런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자기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땄으면서도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을 더 좋다고 표현한 거는 자기는 돈도 벌고 싶고 그러니까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다. 진짜로 실제로도 내가 생각하는 거를 성취하고 싶다라는 게 네. 되게 강한 사람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우시장님도 이 책을 많이 파시는 그런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되게 강력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제목을 그러니까 따서 주제를 좀 설정을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부시장님이 3프로 TV 나가셔가지고 TGIF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설명은 지금은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미리 설명을 해놓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네. 하나하나 일단 첫 번째 T가 테크놀로지인데 그리고 G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I는 국제적인 의제, 인터내셔널 아젠다. 그리고 F는 파이낸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배터리 되면은 네. 요번에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기술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이걸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할까 이런데 기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리튬 이온 전지 말고 리튬 메탈 전지 관련되는 회사를 M&A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많은 LG화학이 LG전자 쪽에 있는 회사를 M&A 했다고 전부 기술을 인수하는 전부 기술을 인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내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격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기업이야말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은 생각해 보면은 배터리만 2차 전지 배터리만을 생각하더라도 LG화학이 한 15년 이상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러는 거고. 겨우, 그죠.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전기차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예, 엄청 됐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을 났을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 과거 같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같은 거 네네.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없어졌잖아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더 발전될수록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디플레이션인 거죠. 예,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죠. 예, 가격이 빠지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격의 하락.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로 처음에는 그린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이나 사실 지금 그 수소 전기차 팔면은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그렇죠. 보조금을 주죠. 그다음에 국가가 주고 울산시도 냅니다. 울산시도 되나요? 지금 울산시 요번에 지금 추경에 네. 다음번 추경에 그 꼭 그 현대자동차 넥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추경에 안 담기는 바람에 넥소 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남아야 해요. 그래서 근데 부시장님 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진짜 부시장님 같네요. 진짜 부시장님이구나.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이번에 재난 아저씨처럼 푸근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아니요, 재난안전기금을 네. 이제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을 이제 그 올해 것을 이제 곧 이제 발표되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추경에 담아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그때 넥소 관련해서 그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울산 시민들 그 조금만 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처럼 그 깨알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가격이 이 넥소를 팔면은 적자인데 그럼 왜 이걸 만드느냐? 네. 기술에서 나중에 우위를 점해야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수소를 포기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수소차 부분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거기에서 그 동안에 그 밤을 그 하얗게 지새우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제 그런 넥소 전기차가 수소 전기차가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 연구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알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진짜 뭐 눈물 없이 못 들어주겠어. 10년 동안 아무도 안 된다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많고 근데 말씀이 진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그냥 엄청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서 아니 야 돈도 안 내는 걸 왜 해?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기업가 그리고 CEO가 어떤 철학이 정말 이거 해서 너 믿어줄게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게 쉽지 않은 오늘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도 그렇고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을까? 내연기관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을 배터리를나 뭐 수소 연료전지가 나온다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이 또 가격이 뭐 지금보다 더 싸져야 되는 거죠. 예, 그 가솔린이라든지 네.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거와 경쟁을 해도 에너지원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MI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가 주목해야 될 기술 10가지를 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련된 것과 그린 수소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점검하면서 넘어갈까요? 역시 제가 보니까 그 뽑는데 뽑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개 중에 뭘 뽑을까? 10가지 손가락 뭐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요거.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사실 그 CCUS라는 말은 그 전에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CUS라는 게 그 이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탄소를 잡아서 그쵸. 저장해 놓는 거죠. 활용하고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제 풀이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에서 실증화하는 정도의 단계가 있고요. SK 회사에서 이제 SK 그룹에서 이거를 이제
기술을 사왔어요. 네, 그런 정도고 저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스전이 내년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끝나는 입장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배관이 다 있고 그다음에 극히 동해가스전이 깊게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탄소를 포집해서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다 저장해 놓는다고요? 저장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어디 저장하려면 저장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 꺼려요.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막 터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해서 이제 그 탄소를 묻어서 해보는 실종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아직은 뭐 미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탄소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탄소 네거티브. 예, 우리가 탄소 지금 현재의 중립이 아니고요. 탄소 중립은 이제 저희가 배출을 한 것만큼 흡수한다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게 2050년에 대부분 나라들이 탄소 중립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탄소 네거티브로 나는 배출도 안 하는데 나무 같은 거를 보세요. 나무 보면은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뭐 배터리 같은 게 있는데 들어올 때 공기를 흡입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게 포획하고 네. 그거를 보내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떤 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 카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먹스, 클라이먹스라고 있는데 클라이먹스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주 깊은 곳에다가 땅 속에다 묻는데 이게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스토리지를 완전 하더라도 포획을 하더라도 10% 정도는 이산탄소가 나간다고 제가 배출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잡아놨는데 도망가는구나. 예. 근데 세계적인 이게 많은 기업들이 CCUS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카본 관련해 가지고 엑스프라이즈인가요? 제가 이게 1억 달러를 상금을 긁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한편으로는 도지코인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이상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해서 비난을 받더니 한편으로는 CCUS 같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기부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상금을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기부하겠다. 이거 가지고 위너가 되면 이거구나. 그 말이구나. 최상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하면 내가 1억 달러를 주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천억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세계가 이 기술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기술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IEA가 것 같아요. 있어요. IEA도 이게 안 되면 어렵다, 쉽지 않다. 아무튼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탄소를 네거티브로 만드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 심는 거 뭐 이런 거. 나무 심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나무 심는 것만큼 이제 펜 같은 걸 가지고 가져와서 팍 그냥 포획해서 그걸 매장하는 거. 이산화탄소는 이제 자원화 해가지고 우리가 산업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는 이산화탄소 규제자유 특구로 자원화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정유시설, 정유사에서도 이게 사용될 수 있고 탄산칼슘을 가지고 순도가 높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질들 그런 데서
사용되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순도가 낮은 경우에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저희가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저희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여기 맥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 하늘볼입니다. 이거는. 그 거품이 나올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우리 몸을 이룰 때 탄소라는 것이 우리 중요한 구성 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 것이 공기 중에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이산화탄소한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좀 그러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요새 하도 지구 온난화 얘기 많이 하고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라고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미워 보이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산화탄소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으니 자기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여기다가도 쓰고 아니면 쓰지 못하는 건 남는 건 저장해 놔가지고 저 바닥 깊은 곳에 넣어놓든지 이런 기술을 CCUS라고 하고 그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 그린 수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린 수소. 저는 수소가 에너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에너지의 끝판왕? 예. 이건 어떤 사실 원래 수소를 그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거는 오래전부터 시도되었어요. 네. 다만 실패한 것은 이제 석유가 발명되었고, 석유가 발견되었고, 석유가 값쌌기 때문에 밀린 거죠. 근데 이제 수소가 또 2003년에도 한번 그 제레미 리프킨에서 또 제레미 리프킨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천재인 것 같아. 에? 그 사람도 천재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저는 사실 기후 변화가 이제 이게 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팬데믹 때문에 온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기후가 온난해지면은 전염병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게 그 팬데믹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석유라는 것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중동계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권위적이고. 근데 수소라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민주적인 것 같아요. 이제 수소라는 게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왜? 민주적인 에너지다. 민주적인 에너지다. 왜냐하면 이게 LNG에서 대부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LNG도 어찌 보면 화석 연료인데 다른 그 석탄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탄소 중립 차원에서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나은 거죠. 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걸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전기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간헐성이라는 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걸 저장해 둘 에너지가 남을 때 있고 모자랄 때 있고 자꾸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는 전기를 거죠. 저장해 놓고 저희 전기를 저장했다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물에서 이제 수전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째 보면은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민주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건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근데 그 재생에너지 자체가 남을 때 있고 이럴 때 있어서 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재생에너지는 저장이 필요하다. 근데 수소가 저장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그린 수소가.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린 수소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0원 정도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욱더 싸져서 많이 사용되면 이게
IEA 같은 경우에 2050년에 에너지 전체에서 수소가 차지한 비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 정도요? 상당하거든요. 버려지는 전기를 가지고 이게 대량의 그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물론 지금 현재는 그린 수소라는 것이 조금은 꿈 같은 얘기고 블루 수소라 해가지고 탄소를 포집한 수소도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럽의 그린 그 딜은 핵심은 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나라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그런 면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면이 크거든요. 제레미 리프킨도 그레이 수소 아니면은 블루 수소 이런 거 안 되고 그린 수소만 살 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 가야 되는 거죠. 글로 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수준의 이제 이게 그린 수소 같으면은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준의 시설이 값싸게 들어가야 돼요. 수전해 시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제가 공대 출신이니까. 물을 물에다가 전기를 딱 주면 물이 쪼개지는 거예요. H2O인데 H2가 나오고 O가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는 혼자 있기 싫어가지고 자꾸 붙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분리를 딱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수소를 분리해 놓은 거를 좀 잘 저장해 놓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기술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수전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수전해할 때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신재생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죠? 괜찮나요? 네, 맞아요. 그냥 수준의 시설을 할 때 이 지금 뭐 총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비싼 총매를 사용하고 일단 그런 수술의 기술이 발달돼서 그 그린 수술 뽑아내는 가격이 싸진다면은 수소가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수전의 기술이 좋아지고 더 싸게 수전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기술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T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G 넘어갈게요. G는 거버넌스 팔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올해 이제 그 2030년까지 우리가 그 NDC Nationally Determined Goal 저희가 2030년 대비 2017년 대비 2030년에 그 온실가스를 24.4% 감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해 너무 그런 거죠. 너무 적다. 그렇게 하다 야 지구 큰일 나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지난번 콥 관련 이제 그 파리 기후 할 때만 하더라도 개도국 지위를 얻고자 했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다 보니까 경제 구조이다 보니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좀 빼줘. 나 좀. 그리고 저희가 사실 어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데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미케니즘 조정세 일명 이제 CBAM 탄소세라는 거를 물론 이제 국내에서 탄소세를 매기는 것도 있지만 아까 국경 넘어올 때 매기는 거죠. 탄소를 많이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용한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이상인 차이만큼을 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NDC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가 또 각종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만 20%까지 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석탄화하지만은 네. 석탄을 가지고 저탄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다가 뭐 수소 같은 걸 넣어서 혼소를 해서 혼소. 예,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그 저탄소화 해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REC라 해가지고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트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이만큼 주고 예를 들어 육상에서 만드는 풍력은 이만큼, 해상에서 만드는 풍력은 이만큼. 약간 혜택을 주는 거죠. 상을 주는 거죠. 그 우유식 같은 경우는 이만큼. 그다음에 지금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이 각종의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 있고 한편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을 2030년인가요? 네. 그때 되면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정책,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거니까 이게 그냥 해도 돼.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알리백 같은 게 있지만 그쵸. 사실은 그게 또 한편에서는 강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아까 그런 것처럼 또 환경 관련 규제, 연비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무서운 거는 만약에 2030년에 그 과정 조사를 해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는 거죠. 전체 네가 태어나서 사용될 때까지 얼마나 이게 정말 친환경적이었어? 그렇지. 그럼 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친환경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배터리 만들 때 전기 많이 사용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 근데 배터리 전기 만들 때 화석 연료로 사용했다면 맞아. 너는 친환경이 아닌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국이 내는 정책들이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서 결국 따지고 들어보니까 너 친환경 아니네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저희 체감적으로 너무 빨리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와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그러니까 목이 조여온다는 느낌? 얘네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공정한 건가? 아까 우리가 신흥국 지위를 노려서 좀 빠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여기도 이제 책에 보시면 선진국이 개독의 녹색이나 저탄소 전환을 빨리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이게 사실 아까 그 ESG 얘기가 2006년에 들어왔어요. 2006년에. 예. 근데 이제 그 ESG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ESG 하면은 가버넌스나 해서 소불인 기억하시죠? 그쵸. 소불인 사태 기억하실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그다음에 그냥 착한 이미지 이런 거였는데 E가 나오면서 강력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E가 그 전에는 기후 변화 협약 이게 그것도 기후 변화 협약 이정서였을 때는 너무 큰 나라들 빠졌잖아요. 미국, 맞아. 캐나다, 뉴질랜드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뭉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사실 어찌보면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그 산업혁명 이후에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배출하고 있는 좀 살아보자고 하는 나라들이 나 좀 살아보려니까 또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가 지금 쌓았던 이 지구상에 있는 갇혀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생각해봐. 이산화탄소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묵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는데 주범은 너희가 더 싫은데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중국도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불만이 많죠. 못 사는 나라들이나 개도국에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제 뭐 CDM 사업이라고 가지고 CDM이요? 예,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이제 그 뭐 청정 개발 미케니즘이라고 이제 네. 커닝 디벨롭먼트 미케니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나무를 개도국에 나무를 심어주고 네. 그런 걸 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런 인정받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식수 깨끗한 식수 뭐 이런 것도 꼭 뭐 그 개도국의 뭐 ODA 자금으로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송도에 있는 GCF 같은 경우에서 네. 그런 데서는 이제 이게 기후 변화에 빨리 적응하려면은 개도국 같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차관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송도에 있는 GCF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개도국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구죠. 예. 사실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최근에 이제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우리 아까 이제 뭐 그린 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그 돈을 선진국에서는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사실은 선진국한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돈도 찍어서 그냥 자기네들이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기술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쓴다고 하면. 그럼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처럼 반드시 극복해줘야 되고 또 세게 야 우리도 좀 도와줘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여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은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금융위기 제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은데 옆집에서 그러니까 옆집도 아니죠. 바다 건너서 불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불에 화상이 아니라 뭐 정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피해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쫙 풀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더 그리고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안 받겠어. 토빈세라는 거 브라질 같은 게 매겼잖아요. 그럼 돈을 너무 왕창 찍어내는데 나 이게 돈 안 받겠어 해가지고 토빈세 같은 거를 했는데 네. 왜냐면은 진짜 저희가 항상 저도 국제금융 이런 거 하지만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세계에서 이제 그 자기네 달러 주권이라는 거, 영어 쓴다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휘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뭐 GCF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공조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또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야 니네 친환경 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또 갚으라고 그러고 또 막 엄청 저리로 빌리는 얘기가 아닌가. 저리로 이제 융자해줘야 되는 거고요. 해주겠죠? 사실 저는 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참나 기후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쓰는 명작의 경제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여기 기후변화가 딱 있어가지고 딱 읽어봤는데 이게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미 제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제가 지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염병 이게 전염병도 그때도 벌써 경고장이 날라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태만히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아까 뭐 가버먼트 팔러시 얘기한 거하고 이게 인터내셔널 어젠다로서 뭐 기후변화 협약이니 이런 전반적인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LCA나 그다음에 그 CBAM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요지는 이런 그 국제적인 논의가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크지 않냐는 부분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그런 얘기를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누가
우리 이 기후의 문제는 70억 명이 같이 하고 있는 조별 과제다. 근데 이 각 조별로 프리라이더들이 너무 많고 막 하기 너무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 문제도 많이 끼어 있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요. 그다음에 불평등의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요. 세대 간 불평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의 그 문제, 양극화 문제, 선진국과 이거 개도국, 뭐 후진국의 문제, 이게 다 섞여 있는 불평등이에요. 연결돼 근데 있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서서히 다가오고 균열되니까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사실 저희는 지금부터 그 왜 노아의 방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처럼 어쩌면은 만약에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여기 하나하나가 만약에 지구가 뭐 은행이었다면 벌써 구제금융을 몇 번이나 받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불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가 프리라이드가 계속 된다면 이게 뭐 그 지구가 만약에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세월이 얼만큼 흘러가가지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다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 몇 명만 정말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꼭 필요한 애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노아의 방주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제 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고 막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후 위기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그게 화나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아의 방주로 가야 될 상황일 정도로 아니면 내 딸이나 내 자식이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이 진짜 맞으면 억울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그 요즘에 그 어린애들은 그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이슈가 단골로 논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유럽의 그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툰베리 맞아요. 툰베리 진짜 보면 스타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뭐 행동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아니 나한테 가르쳐 준 거 사실이면은 니네들 왜 그러고 있어 이런 거죠. 어른들한테. 자기가 it's easier said than done 이거잖아요. 말하는 거는 쉽지만 행동은 어렵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행동을 보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째 그러면 트럼프는 너 왜 이게 그 기후 변화에서는 탄소 가격을 정확하게 매기고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확하게 가격을 매기는 게 중요한데 너 이렇게 돈 뭐 1달러로 오바마가 50달러 만들었는 거 톤당. 그러니까 그걸 왜 1달러로 우리가 낮췄어? 1달러 톤당 낮췄어.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탄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탄소 시장이라는 것이 뭐 탄소 배출권 시장도 있고 탄소세를 매기는 국경 조절 메커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P는 MR = MC 말하자면 가격이라는 것은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데서 설정되는데 이 가격이 진정한 가격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 실패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TG 넘어왔고 우리 지금 이제 탄소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I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어젠다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조금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탄소세로 넘어오고 왔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탄소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이 P라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책의 가격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는 모든 것의 가격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거죠. 만약에 환경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프리라이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공공재라는 지구라는 공공재에서 저희가 이 가격을 안 매기고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백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내셔널 어젠다가 되었고 앞으로 2023년부터 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철광산업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산업으로 뭐 적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EU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P라는 부분 자체가 그 우리 경제학에서 봤을 때 시장 실패라는 게 있고 외부 비경제라는 게 있을 때는 외부 비경제에서는 페널티를 줘야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렇게 그 세금을 매기는 거고 만약에 너 환경을 굉장히 저감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어 하면은 보조금을 줘서 네. 상을 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탄소 가격에 대해서 국가가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세계적인 어젠다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탄소가 왜 가격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 경제의 실패,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격을 매겨서 적정 가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되게 이론적인 배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탄소에 대한 시장은. 우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탄소 가격이라는 것을 무시했고 네. 그거 대신에 너무 많은 정말 공짜의 편익을 이루었다. 그 결과 지금의 현실이 도달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네. 지금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1.5도씨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 이하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1.5도씨까지 상승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죠. 어떻게든 막아서 예. 노화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된다라는 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문구 중에서 그러니까 월드뱅크 총재 김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환경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예측이 가능한 탄소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의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 이게 지금 저는 이 CBAM이라는 이 정책이 유럽에서 발표되면서부터 딱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하고요. 저희 기업은 지금 사실 ESG 풍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액션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 차근차근히 준비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저희가 이제 이번 11월쯤에 NDC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촘촘하게 어떤 세워서 네.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NDC는 또 어떻게 될지 참 이것도 정말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TGI 그러니까 기술 얘기했고요, 정부의 정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의젠다는 탄소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F에 대한 얘기. F는 부시장님께서 퓨처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이제 파이낸스 이제 금융은 사실 저도 할 얘기가 많고 부시장님도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기후 하는데 왜 금융이 왜 들어가나?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온 재무제표라는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 예, 그게에서 이게 뭐 효성님이 주로 얘기하시던 무형자산, 네, 뭐 무형자산. 이런 부분들도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제 저가 부의 비밀병기 이프라는 책에서 내가 아마존을 이달러에 샀다면 이런 가정을 사실 그런 가정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는 더 투자에서는 그렇죠. 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이 성장했느냐 하면은 그 무형자산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아까 비용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요즘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자초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stranded assets. 예, 그 경우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자산인 줄 알았어요. 그 자산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은행의 계정에 굉장히 리스크를 줄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자산으로 쌓아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부채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자산을 믿고 나는 그 자산을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자산이 부채가 돼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은행 입장에서 진짜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번지니까 만약에 은행이 이게 리스크가 번지면은 네. 굉장히 무서운 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죠. 중앙은행까지 개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이게 그 매크로 스테빌리티를 그 중요시하는 IMF나 이런 쪽에서는 네. 야 기후 변화라는 것을 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거시경제 안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 해칠 수 있다. 아. 이거를 지금 현 IMF 총재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각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이렇게 뭐 대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를 줄 때 혜택을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 기후라는 매개를 통해서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금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잘 적응하지 않은 비친환경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금리가 좀 비쌀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또 한편으로서는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뭐 20이나 아니면은 그 BOE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처럼 뭐 이렇게 그린 본드, 채권, 그런 데서 QE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좀 뭐 제가 좀 이게 용어 어려워서 그냥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 양적 완화 또 기후를 생각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사는데 기후를 생각해서 그린에 많이 투자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제 그런 국채를 투자하고 또 회사채 같은 것도 뭐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이게 그 고려 요소에서 은행이나 중앙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없거든요. 네. LG화학이 뭐 그린 본드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각 나라들이 그린 본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운영하는 뭐 22의 자금 중에서 뭐 3%는 3% 네. 얼마만큼을 이 그린과 관련되는 본드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그러니까 연기금, 블랙락 뭐 이런 큰 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으로 돈의 물줄기가 흐르면서 그 돈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겠다라는 정신이 ESG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ESG라는 개념을 제 TGIF라는 부분으로 이제 저번에 3%에서도 했고 지금 다시 좀 더 꼼꼼하게 심화 버전으로 심화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테크놀로지에서 우수한 그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이 결국은 그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 여의도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여의도에 있는 금융시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ESG 워싱, 그러니까 ESG 한다고 뻥치는 애들, 걔네들 가려내고 그런 능력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자초자산이었다면 이걸 빨리 이렇게 해내야지. 그쵸. 그래야 기업들도 바뀌고 그래야 기업들도 빨리 바꿔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더 집중하고 더 기술 개발하고 더 어떻게든 바뀌어야 우리나라도 더 좋은,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꿈꾸는 그런 울산이 정말로 제조업의 진짜 메카로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보면은 이제 타입 U 뭐 해가지고 뭐 ESG에서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고 그렇죠. unaware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뭐 투자를 할 때 그 리스크하고 그 expected return이라는 보통은 우리가 리스크 넣고 기대 수익률 넣고 해가지고 요거 뭐 CAPM도 그리고 뭐 또 많이 그리죠. 네. 그것만 고려하는데 이것만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그 ESG로 인한 리스크 같은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타입가 이제 어웨어인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타입 A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나는 ESG를 정말 잘 알아. 이걸 잘 알고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ESG를 고려를 해서 그 고려한 상태에서 매일매일이 ESG 상황의 기업이 얘 그린워싱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보면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면서 자기의 투자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타입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에 이제 그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라는 관점은 다 고려하는데 이런 것들이 ESG가 점수가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곳 이거를 이제 전적으로 그거를 최우선시해서 이제 투자하는 ESG 추종하는 어떤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SG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를 저희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ESG 등급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ESG 등급은 더 높아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더 낮아. 그럼 A라는 회사에 투자하실 겁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ESG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는 그래도 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ESG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ESG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논문 같은 데 찾아보니까 EU,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투자에 그렇죠. 착한 투자라기보다는 ESG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률을 계산했지만 위험과 수익률뿐만 아니라 ESG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그 비중을 두는 투자자들을 ESG 모티베이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논문의 이제 마지막 문구의 결론이 뭐냐면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과 ESG를 아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약간 유럽에 가까울 거고 여기는 우리나라에 가깝겠죠. 그럼 어디서 ESG를 고려한 투자가 더 높은 한국이죠. 초과 수익을 낼 거냐? 당연히 여기인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ESG 투자를 한국에서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본 ESG 관련 논문 중에 그 논문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ESG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타는 일이 없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의도가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그죠 정말 많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는 그래요. 이거 방송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제가 어제하고 뭐 내일이라는 뭐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을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뭐 이렇게 비틀즈의 I Believe in Yesterday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기후 변화에서는 I Believe in Yesterday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라는 게 사실 좋지 않은 과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연히 그 어떤 그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일을 생각했을 때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일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또 이렇게 한편으로서 멋진 그 뭐 오늘 밤 뭐 뷰티풀 투나잇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 좀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쉽지는 않지만은 함께하고 같이 이게 내일이다. 그리고 그냥
그건 뭐 나 안 해도 누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로 이거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네. 저희가 좋은 내일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정말 좋은 내일, 오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일단은 많이 팔려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지구를 급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게 되게 급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는 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어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대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국제기구에서 그 근무할 무렵에 그 당시에도 이게 기후 게이트설이 많이 이제 회자되었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인간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연현상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사실 그거 아세요? 맞아요. 기후 변화 그 UN IPCC가 IPCC 맞죠? 네네네. 거기에서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기관으로서는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지만 그만큼 그 노벨상을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 그쵸. 경제학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경제의 거장이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변화가 힘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보통 관성적으로 익숙했던 현재에서 이제 이별하고 새로운 각오로 저희가 하나하나 그 ESG 특히 E의 관점에서 그 기술력을 발휘한다면은 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세계에서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희망을 보면서 희망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네. 생각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시장님 오늘 뭐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소감을 짧게 뭐 얘기해 주신다면 뭐 어떨까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부시장님이 뭐 수소 같은 남자로 네. 부르시길 바라신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울산시는 네. 수소시고요. 그 아까 태양 얘기했는데 태양을 이루는 그 내용이 그 물이 다 수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공태양 얘기도 이 책에 담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불이라는 것도 불이라는 거는 이제 산소 얘기잖아요. 산소. 예. 근데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나죠. 그다음 수소는 이제 H2O에서 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과 물이라는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 세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소는 천대받기도 하고 다시 또 왔다가 다시 또 아니야 했다가 다시 지금 또 지금 중요성이 있고요. 저희 누나가 이거 수소 넣는 뭐 건강식품이니까 이거 꼭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 사실 여기 수소팩을 발라본다고 얘기했는데 제 상상이 봅니다. 근데 보니까 수소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발라볼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그 수소 같은 남자라는 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캐리어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 석탄을 캐리어했고 뭐 저기 그걸 가지고 다니면 항상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를 일으킬 때 이제 수소 가지고 다니면은 할 수 있는 그 시대에서 수소 진짜 정말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선전하는 것처럼 달리는 공기청정기 예, 그런 걸 꿈꾸면서 이 나중에는 울산 앞바다에 수소가
그 트레이딩이 되고 또 수소 선박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재밌게 들으시는 분도 아마 재밌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